차 한 대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마장에 있는 말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상당히 크고 둥근 데다가 인간과는 달리 얼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말의 시야는 350도,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360도 중에서 10도의 범위만 제외하고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너무나도 겁이 많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물체를 모자이크상처럼 어른거리는 형태로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주말의 경우 쉽게 놀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경주말들은 차 한 대라고 해서 눈의 양쪽 부분에 가죽으로 된 가리개를 하여 앞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시야는 120도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양옆이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녹내장, 눈중풍, 뇌진탕 등의 신경 손상이 오면 주변 시야가 손상돼 시야가 더욱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터널처럼 보인다 해서 터널 시야라 부르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외교는 터널 시야 수준이라 불러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국과 일본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아베 총리는 NHK의 일요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라와 나라가 교제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하니 한국에 교제할 수 있는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싶고,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를 전달했다며 여전히 한국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고 한국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매년 20조 원이 넘는 무역 흑자를 챙겨가는 동시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한국에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초대량의 반도체 소재 납품 기회가 주어졌던 일본인데, 단순히 GDP 사이즈만 비교해서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죠.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최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고 사우디는 이와 관련한 대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V 제조 산업을 빼앗아갔다. 값을 치러라.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발언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6번째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는 한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데요. 이것은 경주마의 시야보다 좁은 일본의 좁디 좁은 바늘구멍 시야 외교 수준을 넘어서서 마이크로 나노 시야 외교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트럼프를 꺾기 위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자에게 10억 달러, 1조 1615억 원을 후원하겠다 밝혔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산은 3조 6천억 원, 트럼프 총 재산의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액수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투척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제 아무리 뉴욕의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등 9개의 초대형 빌딩을 보유한 빌딩 재벌이라 하더라도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인도 최고의 갑부 무케시 안바니, 알리바바를 만든 중국 부자 순위 1위인 마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마이클 블룸버그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벌여놓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영국 버킹엄궁에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총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공주까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 추정되는 영상까지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의해 공개된 바 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낸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독일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점을 제대로 강력하게 타격하였습니다. 유럽의 1인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만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해저 파이프죠. 노드스트림 2의 건설을 강행할 것이라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독일과 러시아의 만남이 미국에게 더욱 쇼킹했던 것은 불과 몇 주 전인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의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를 제재하는 방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행정 성명에 따르면 이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방문조차 불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독일과 러시아의 합의는 미국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연합이 현재 치열한 에너지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핵심 에너지 자원이 바로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천연가스의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도 아니고 미국의 에너지관리청 EI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1688조 큐빅피트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매장된 천연가스 규모는 438조 큐빅피트로 러시아의 4분의 1도 되지 않죠. 게다가 여기 세계 에너지 통계 전문 업체인 에널다타의 자료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탑5 국가가 바로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인데요. 이 중에서 1위 중국과 3위 독일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이탈리아와 한국도 향후 높은 확률로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니 미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공개한 노드스트림2를 보시면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우스트루가에서 시작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를 지나 독일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 그라이프스발트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입니다. 1200km에 달하는 초대형 파이프인데요. 1년에 550억 큐빅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드스트림2가 더욱 강력하고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독일과 러시아 정부 간 딜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 1위이자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인 로얄 더치쉘을 비롯해서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ENGIE, 독일의 유니퍼와 윈터쉘까지 참여해 프로젝트 총 비용의 절반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도 바로 지난달에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이름의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천연가스의 거래가 시작되는 개통식 말이죠.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2014년 착공을 시작해 약 5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계약금 규모만 4천억 달러, 하나로 465조 원.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3,000km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길이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사이즈죠.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협상 파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 특히 러시아와 한국이 얼마나 거대한 빅픽처를 그리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해 철도, 북극 항로 등 총 9개의 협력 사업, 나인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9개의 다리라 불리는 계획이 한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막시모프 차관이 서울을 방문해 우리측 대표의 9개의 다리 행동계획 2.0에 동의한다며 9개 다리 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라 전하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북극항로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9개의 다리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탑5 중에서 이미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를 러시아에 빼앗긴 상황 속에서 한국마저 러시아의 가스로 완전히 넘어갈 경우 미국에게 남은 국가라고는 일본뿐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 30년 후에는 범죄의 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바로 그
일본만 값비싼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돈을 뜯어먹기 쉬운 곳 정도로 대우한다면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멈 나노 에너지라는 중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한때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회사입니다. 2015년엔 이 회사가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무려 6%에 달했고 2017년에도 꾸준히 2016년 17년 중국 내 3위를 기록하던 회사인데요. 이번에 파산을 결정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되는 라디오에서 수개월 전부터 언급을 해드렸었죠.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시장 개방까지 진행이 되면 중국 내 2위 업체인 비아디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는 중국의 큰 그림상 당연한 흐름이긴 합니다. 중국이 먼저는 중국의 어떤 산업을 키우는 방식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조금과 배타적 판매 정책으로 자국 우선주의 시장을 만들어서 아무 중국 업체나 난립하게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갑자기 축소를 시킵니다. 경쟁력 있는 몇 업체밖에 안 남겠죠? 나머지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7년까지 155개 정도 중국 내에 배터리 업체가 있었거든요. 2018년에 50개 정도 업체가 도산을 하고 105개로 줄었고 최근에 업체들을 카운팅 해보면 8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 75개 업체가 도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 3위 업체도 도산을 했으니 앞으로 도산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파업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지난해부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 중단도 나섰어요. 이 회사가 부채 규모로 살펴보면 3조가 넘습니다. 3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덩치를 이렇게 규모는 키워왔지만 이 조 단위로 어떤 기술력 R&D 이런 쪽에서는 아주 형편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깎이자 이 회사가 선택을 못 받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들어가면서 LG화학도 들어가고 있고 BMW 벤츠였나요? 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게 큰 흐름이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옵티멈 나노에너지의 파산은 중국 정부가 사실 의도했던 바긴 해요. 자국 전기차 시장 구조조정의 어떤 출발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장을 키워왔고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 및 어떤 배터리 업체들이 난립을 해오고 그 과열 라인을 지나가지고 이 올해 한 6월부터 보조금 액수가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내년 말쯤에 이게 완전 폐지가 될 텐데 그 수순에 따라서 폐지될 때는 더 큰 숫자의 도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게 이거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배타적 판매 정책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요런 회사들은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해 가면서 중국 시장을 노려왔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탑재한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3에 공급을 했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공급을 했었고 다른 회사에 벤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CAT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분기 사용량만 체크를 해봐도 비아디가 사용량만 기준으로 65%가 폭락했잖아요. CATL은 꽤나 선방을 했어요. 한 20%도 안 되는 폭락이었고 파나소닉도 무려 30%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좀 못 나가주면서 폭락을 했는데 CATL이 꽤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앞서 있는 우리 배터리 국내 3사는 다 상승을 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무려 150%였나요? 130%였나요? 그렇게 사용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LG화학도 30%가 넘는 사용량 증가를 보여줬고요.
뭐 비아디를 보면 사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3사의 기술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ATL이 유일하게 그나마 LG화학과 비교해도 한 1년 정도 CATL이 뒤처져 있는 그 NCM811 같은 배터리 개발 R&D 속도를 보면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정말 정확하게는 LG화학의 내부자, CATL의 내부자가 서로 만나서 한번 내부 정보를 교환해야 알 수 있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1년 정도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해도 어떤 물리밋에서 불법적인 지원들이 CATL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CATL 정도는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갈수록 시장 개방이 되고 보조금이 완전 폐지가 내년 말에 됨에 따라서 비아디 아래 그리고 비아디를 포함한 그 이하의 회사들은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하나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올리자마자 33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청원이었을까요? 수출용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참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우리의 키트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17개 국가에서 수출과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따라서 이름을 독도라고 지을 경우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죠. 한국으로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지난 30일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가 반박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 영토 분쟁을 꺼내 찬물을 끼얹는 형태이다. 이 언론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의 한국 명칭인 독도를 키트 이름으로 붙이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며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굉장히 엉뚱한 주장에 현실 부정까지 하고 있네요.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한국 따라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된 것도 수출 의뢰가 폭증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물론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궁색했는지 일부는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급증했지만 키트를 이용해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현재 일현지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올림픽이 연기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의 우려가 커졌다. 중대 국면이다.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국과 달리 일측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2배는 많지만 검사량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100명 가까이 늘고 있죠. 이제는 3,000명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사망도 70명입니다. 이 중에는 국민 개그맨으로 불리던 시무라 겐도 있습니다. 그 이탁의 소식의 열도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죠. 현재 일현지에는 키트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키트의 명칭을 독도로 하자고 주장하니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수입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무척 당황스럽겠죠? 더욱이 독도라는 이름으로 세계 100여 국에 수출되면 독도가 한국 땅임이 명백해집니다.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독도라는 이름을 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꼭 독도라고 달아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청원에 참여할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